홍정준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논점을 부각시키면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기본 생활, 특히 이제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척 그 취지가 선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존의 복지국가라는 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복지체제의 확장 과정에 기본소득이 있는 거라면 아마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기본소득 설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설계 모형을 둘러싸고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소득 그 자체의 설계라기보다는 기본소득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혹은 인류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만들어왔던 복지체제하고의 어떤 긴장, 충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경제적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기본소득이 기존 체제의 연장선이 아니고 상충되거나 혹은 그 선의의 취지,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그 취지와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연구자, 전문가 분들에게서부터 이제 그 반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홍정준 선생님 발표로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어요. 하나가 too old 하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이제 이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는 홍정준 선생님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해요. 하지만 기본소득 쪽에서는 그렇게 아프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인구 집단별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그쪽에서는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복지국가론에서는 사회수당이죠. 아까 아동수당 된 것처럼. 그래서 이미 있는 건데 그걸 무슨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냐.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든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든 그러면서 이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네이밍의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올드하든 뭐 새로운 것이든 간에 근데 왜 그걸 굳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수당 그 필요성 혹은 노인수당의 필요성 혹은 뭐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통적인 복지체제나 혹은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한다면 굳이 이름을 그것까지 기본소득으로 부르니 마르니에 갖고는 그렇게 저는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회수당형 현금급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too simple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좀 순서를 바꿀게요. 세 번째가 too exclusive 너무 배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이 제한된 현행 모형에서는 그러한 속성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국 단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일지라도 현재로서는 일국 단위로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 설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국민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뭐 등등의 논점들은 저는 조금 부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 쪽에서도 그게 논란이 되면 현재 꼭 시민권이 없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가진 거주민한테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민국가 한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본생활 보장체제 혹은 복지체제는 현행 기본소득에게도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고 현행 복지체제 혹은 복지국가한테 전통적으로 제기됐던 한계거든요. 심지어는 제3국가에서 자원을 가져와가지고 너희들 선진국만 국민국 복지국가 하는 거 아니냐나 이런 또 굉장히 또 질문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too exclusive의 문제는 기본소득에게도 해당되지만 현행 이 지구상의 모든 국민국가 체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본소득한테 제기되는 질문으로서는 그렇게 그쪽이 뼈아프게 느끼진 않을 것 같고 공동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기본소득의 문제를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두 번째 부분이에요. too simple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5천만 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 금액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만큼 충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다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그 정관에 보면 기본소득을 정의할 때 우리가 보편성, 무조건성, 뭐 개별성, 뭐 현금 이런 거 얘기할 때 충분성은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당 같은 데는 30만 원, 60만 원 부르지만 30만 원조차도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180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복지 지출을 다 합쳐야 180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능치 않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이제 근래부터 말씀하시고 또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액의 작은 기본소득으로 이제 시작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정책 설계에서 논쟁이 되면 5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 정도의 이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통적인 현금 지원 체제하고 기본소득 체제하고 좀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요. 그럴 때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보죠. 아주 작은 소액의 기본소득인데 10만 원한테 모두 주는 것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한테 줌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냐면 기존의 현금 지원 복지 체제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복지 체제에서는 아까 처음 발표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진 않다.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인 제도의 망으로 그 사회 서비스도 지원하고 또 이 현금 지원도 하는데 기본소득은 하나의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가장 제가 제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요 두 번째라고 봅니다. 투 심플하다 보니까 애초 기본소득이 갖고 있던 굉장히 선의의 여러 목표와 가치들이 오히려 구현되지 않거나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요게 그런 취지에서 대략의 지금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드렸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제가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 23쪽에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제가 복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 회원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단체도 공개적으로 지지하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만나는 특히 청년들 들의 기본소득 지지가 많습니다. 저는 기존 복지 체제에 좀 익숙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현행 기본소득을 왜 사람들이 끌림을 당할까? 왜 거기에 주목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무게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기본소득에는 고발과 열망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고발은 현 체제의 고발입니다. 현행 자본주의 체제일 수도 있고요. 현행 시장 체제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전통적인 복지 체제이기도 합니다. 기존 시장이 경제가 혹은 복지 체제가 케어하지 못하는 너무 광범위한 대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도 대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또 별개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기본소득이 던지는 그 고발에 시대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얘기한 거거든요.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자는 거고 그래서 뭐 공유부라는 개념도 새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시대 전망하고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현 체제에 대해서 이런 고발의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지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준비하자. 그리고 충분한 기본소득이 아니라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그 경험을 해가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게 증세에도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등등의 이제 논리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뜨는 데 있어서는 저희 제목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있지만 물론 이제 포퓰리즘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포퓰리즘을 쓴다면 조금 위로부터 바람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아래로부터의 그 자양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소득, 이때 기본소득은 그 사회수당형 기본소득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혹 소액일지라도 모두에게 다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소득은 저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그 취지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발제문에 써 있는 건데요. 보통 그런 이제 모두한테 주는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많이 그 등장하는 장점이 그 4개입니다. 사각지대 없다. 그리고 기본소득도 어떻게든 누진적으로 아무래도 더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거두고 n분의 1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지금 그 소득 계층별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하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든 꽤 많은 계층들이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기존에 여러 보완책을 섞으면 기존의 복지 수급자들도 더 복지가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를 가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모두의 시민이 권리려고 하고 사각지대도 없으면서 재분배까지 증진하는 그런 일석이조 3조까지 가고 복지행정 비용 우리가 특히 한국같이 복지행정이 낙후된 곳
에서는 이걸로 둘러싼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복지 행정 비용을 없앤다는 것, 특히 한국같이 재정 지출,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사회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행정 비용을 줄인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증세에 막혀 있는데 증세에도 어떻게든 낸 것보다 더 받아가니 납세자들의 동의를 이끄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 이런 4개 정도의 기대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기본소득 쪽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면 기본소득이 애초 추구하는 것들하고는 좀 엇나갈 수 있어요. 그걸 제가 3가지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이런 고발과 열망이라는 전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가 불가피하게 소액 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는데, 소액 기본소득으로는 결국은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즉 충분성, 기본소득이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도 그 핵심 요건으로 충분성을 빼는 순간 사실은 기본소득의 가장 중심적인 DNA가 지금 흔들리는 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올해 3차 추경까지 합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한 9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5천만으로 나누게 되면 한 15만 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부 거 다 털고 가도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기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기본소득 쪽에서는 단소액이라도 새로운 여유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같이 결합시켜서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과연 90조를 투입해서 한 개인에게 15만 원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이게 기본적 생활 보장의 취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재정은 경합하거든요. 기존 복지 체제에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방이나 뉴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목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재원을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든 기존의 복지 체제에서의 현금 지원이든 다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재원입니다. 결국은 재원이 경합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90조 원을 가지고 15만 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재분배 효과인데, 기본소득은 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는 세입은 그냥 부수적 조건이고요, 모두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 설계 그 자체에서는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아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가 발생하는 건 누진적으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분배 속성은 그 지출 구조, 애초에 그 DNA인 지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세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입에서, 근데 대부분의 세입은 다 누진적으로 우리가 마련을 하죠. 그럼 그걸 10조를 달성하든 마련하든 50조를 마련하든 100조를 마련하든, 아까 제가 90조 예를 들었으면, 그러니까 90조로 들면, 그래서 누진적으로 조성한 이 90조 원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의 문제예요. 90조 원을 누진적으로 마련해서 n분의 1로 15만 원씩 주니까 재분배는 발생하는데, 이거는 사실 공공재정은 애초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돈이거든요. 저는 90조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더 여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려운 계층한테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가한테 주는 n분의 1의 최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재정을 재정으로 현금 복지를 지원할 때 가장 최저의 재분배 효과를 발생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재분배 효과를 발생하는 건 맞지만 절대적으로 역시 재원하고 결합해 보면 가장 최저의 재분배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지금의 우리가 소득계층 구조, 불평등 구조에서 과연 가장 최저의 재분배를 달성하는 이 제도가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하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복지행정인데, 기본소득이 지금 일단 중단기적으로 충분성을 빼버리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쌓이냐 하면, 결국은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1인 가구 기준으로 53만 원인데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기본소득이 53만 원 안 되면 그 부족한 거는 생계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생계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의 소득인정액과 심사를 할 수밖에 없죠. 즉 현재 1인 생계급여는 53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생계급여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1인 하한액이 165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소득이 1인당 165만 원이 넘지 않는 한 지금 실업급여 제도는 계속
유지 제공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금 복지에서의 선별에 논란이 되는 게 생계급여하고 실업급여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엄격한 이제 심사와 낙인과 탈락과 사각지대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기본소득에서는 이 지금 기본소득이 비판하는 그 복지 행정은 그대로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논의할 때 그쪽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금 복지 행정을 강조하시지 마시라.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소득은 비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본소득이 복지체제에 비판하던 합리적인 핵심이 있거든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존의 복지체제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크고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도 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재난이 한국 사회 복지 논쟁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이 이런 보편복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됐다면 이제 그 영향력은 이제 많이 이제 잦아들었거든요. 이제는 보편복지를 도입하는 추가하는 게 문제 아니고 기존 체제의 이제 그 허점을 보완하는 문제, 그게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존의 사각지대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 체제는 시장의 지위에 따라 복지가 제도가 설계되었거든요. 사회보험이. 그 다음에 일반 복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소득 파악 인프라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 파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에서 굉장히 논란이 생기고 사회보험이 노동시장의 고용의 지위와 연동되다 보니까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 것이고 요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가 팡 터진 거예요. 지급하고 싶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50% 70% 지급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 모두한테 간 거예요. 이 사각지대 문제가 그전에는 이제 학술적으로만 제기되어 왔다가 국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각지대 문제를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하다는 게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그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가 재난기본소득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소득 논의를 부각시키는 하나의 경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 제기에서 기존 복지체제에 대한 혁신 논의가 새로 생긴 거예요. 기존 복지체제의 혁신을 담고 있는 지금 소재가 전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특고 프리랜서들을 고용보험에 확대시키는 게 제도상의 목표라면요.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핵심은 고용 기반이 아니고 소득 기반으로 복지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고용보험제가 소득 기반으로 가게 되면 모든 4대 보험이 다 소득 기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단체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지금 과세 인프라는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다른 선진국하고도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과세 인프라가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지금 이 디지털한 전산화 자료들이 다 매출을 다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모든 매출과 그의 소득을 속속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업소득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세청인 단순하게 과세 행정이 아니고 복지 체계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격 부과까지. 그래서 뒤에 좀 여기 썼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존 복지 체제의 혁신의 길이 보이고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화시키면요 거의 사각지대가 훼손될 수 있고 금에도 남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공부조와 실업부조와 EITC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그 복지 행정들도 지금은 1년 전, 2년 전에 소득 인정액 갖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바로 아까 그 발제문 해주신 것처럼 실시간 파악 제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2, 3년 정도만 정비하면 단순하게 과세 행정이 아니고 복지 행정으로 지금의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뒤에 써 있는 게 이런 필요 기반의 복지 체제가 기존의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그 전형적인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쪽에서 제기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필요 기반의 현행 복지체제 혁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기본소득이 원천적으로 인류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의 궁극적인 완성 형태가 논리적으로는 기본소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현금 지원의 필요를 갖고 있다면 그때는 사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이 다 실업자이기 때문에, 무소득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의 그 담론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탈노동화가 된다면 다수가 현금 지원의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액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때는 기본 그 복지체제의 필요 기반의 현금 지원이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70% 육박하는 고용률이 가지고 있고 일자리 총량보다는 격차가 저는 핵심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심으로의 현금 지원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대안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모두한테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고 저는 핀란드식의 기본소득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실업부조, 공공부조 혁신형의 기본소득 혹은 사회수당, 농민, 청년, 예술인까지 주는 기본소득 괜찮다고 봐요. 그런 방식의 이런 범주형 사회수당형 기본소득으로 지금은 집중하고 이후에 또 이런 사회경제 산업적 지형에 따라 또 그에 맞춘 필요 체제를 논의하는 게 맞지 지금 모두한테 주는 것들을 지금 도입하자는 건 좀 시기상조로 생각합니다. 네.